돈 버는 일은 수행의 연속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이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은 결단코 없다.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일은 많다.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나갈 만큼의 돈은 필요하고 약간의 사치를 허용하며 인생을 즐기거나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는 데에도 돈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편이 훨씬 더 낫다. 그렇다면 돈을 넘치도록 많이 가지면 행복도 저절로 따라올까? 아니다. 부자가 되는 일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돈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부자의 부인이 마트에서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의 차례가 오지 않자 SNS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한다. 돈을 더 받아도 좋으니 먼저 계산해 줬으면 좋겠다. 아마 본인은 솔직한 생각을 적었겠지만 그녀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따가운 눈총을 보냈다. 실제로 부자들은 조금이라도 사회적 반감을 사는 행동을 하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공격을 받는다. 주변 사람들만 등을 돌리면 다행이다. 작은 행동으로 인해 친구나 오랜 후원자와 같은 소중한 사람들까지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부자들은 돈이 부르는 무서운 함정을 잘 알고 있다. 우리 고객 중 한 명은 취미로 고급 자동차를 모은다. 그런데 남들의 눈에 띄는 곳에는 아주 평범한 자동차만 두고 가장 마음에 드는 최고급 자동차는 지하에 마련된 비밀 차고에 숨겨두었다. 나에게도 지하주차장은 알려주지 않았고 애당초 자동차가 있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의아하여 물어보았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하의 비밀차고는 반드시 비밀로 해주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차를 두고 나 혼자 기뻐하려는 것이니 말일세. 사람들이 저 인간은 늘 고급 자동차만 사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 돈이 충분히 많으면 하고 싶은 일을 뭐든지 할 수 있다. 잠깐의 짜릿함을 위해 도박에 거금을 걸 수도 있고 가족들을 내팽개쳐두고 멀리 여행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욕망만을 따라 살면 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 화려하게 행동하다 보면 음탕한 사람들이 접근해 자산을 위협하는 유혹도 받게 되는 법이다. 즉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철저히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 복권에 당첨되어 뜻밖의 거금을 손에 넣은 평범한 사람이 결국 그 돈을 지키지 못하고 파멸한 사례는 많이 알려져 있다. 막대한 자산을 유지하면서 더 큰 부를 쌓기란 그만큼 어렵다. 돈을 유지하고 늘리기 위해서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강인함과 매 순간 자신을 관리하는 각오와 의지가 필요하다. 그 각오와 의지가 작은 부자와 큰 부자를 결정한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부자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기나긴 수행의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떳떳한 돈이 아니면 취하지 않는다. 왠지 부자들에게는 어딘가 뒤가 구린 구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더군다나 보통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거액을 번다고 하면 수상쩍게 느껴지기도 한다. 실제로 부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사는 일이 많은데 심하게는 극악무도한 돈의 망자라는 말까지도 듣는다. 부자들을 향해 남을 속이거나 약자를 착취해 돈을 벌었을 거야. 불법적인 장소로 돈을 번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부자들 중에 악랄하게 장사를 하거나 약자를 착취해 돈을 축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오히려 이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공정하다. 그중 한 명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을 짓누르거나 불법을 저질러 한몫 단단히 챙겼다고 해도 그런 돈은 오래가지 못하네. 고만고만한 돈은 벌 수 있겠지만 더 높은 곳에까지 오르지는 못해. 자신이 무슨 일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계속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법이야.
회사의 경영자가 부당한 일을 일삼고 폭리를 취한다면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물론 손님과 거래처도 발길을 끊을 것이다. 더군다나 사회적인 신뢰마저 잃어버리면 사업이 성장하기는커녕 유지하기도 어려워진다. 우리 고객 중에는 의약품 특허를 취득해서 거대한 부를 쌓은 미국인 부자가 있다. 그는 원래 제약업체에서 일하는 연구원이었는데 자신이 개발한 획기적인 약의 권리를 손에 쥔 덕분에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생명을 구한 반면 몇몇은 약의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살고자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만 끝내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유족들은 얼마나 원통할까. 그는 이러한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어떤 약이든 부작용은 존재하고 애당초 모든 사람에게 100%잘 듣는 약이란 있을 수 없다. 그가 개발한 약에도 문제가 있던 건 아니므로 약의 개발자인 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책임을 깊게 통감했다. 단 몇 명만이라도 내가 개발한 약을 먹고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약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야. 본인은 이미 나이가 들어 현장에서 물러났지만 지금도 매년 막대한 자금을 제약 연구 개발비로 기부한다. 그는 본인의 탓이 아닌 일까지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사실 사업이란 항상 깨끗하지는 않다. 불법적인 행위는 차치하고라도 평소 일을 하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 부자는 내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설령 독단적이고 막무가내라는 생각이 들어도 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이 일을 한다는 믿음이 중요하네. 그렇게 믿으면 자연스럽게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겨나지. 자신의 일에 대한 믿음과 책임을 가지면 사업을 크게 키우고 자산도 더 많이 쌓을 수 있다. 떳떳하지 못한 돈을 벌면 이내 열정도 사라지는 법이다. 부자들은 항상 정정당당했기 때문에 힘껏 가속 페달을 밟아 질주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렇게 거머쥔 승리는 인생 최고의 기쁨이고 다음 승리를 위한 동기부여가 된다.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온 힘을 다할 때 그것이 마지막에는 분명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항상 파악한다. 자네는 지금 지갑에 얼마를 가지고 있나? 한 고객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나는 곧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고, 당신도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당신의 지갑에는 얼마가 들어있는가? 거의 대부분 나처럼 지갑을 들여다봐야 얼마가 있는지를 알 것이다. 만약 액수를 맞춘 사람이라면 최근에 은행에 다녀왔을 가능성이 크다. 부자들은 놀랍게도 항상 지갑에 얼마의 돈이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 평소에는 300, 5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는데 지폐는 물론 동전으로 얼마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물론 지갑 속만 아는 것은 아니다. 보통 예금이나 정기예금의 잔고부터 투자하는 주식이나 채권, 투자 신탁의 가격은 물론이고 소유한 부동산의 시가까지 시시각각 확인을 해 하루 단위로 결산을 한다. 투자처의 수와 종류가 많아 보고서를 쓰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매일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조사를 해야 하나 싶지만 부자들의 이런 행동에는 그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전체적인 상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 먹고 결단을 내리기 어려워. 투자할 기회나 철수를 해야 할 때, 즉 중요한 결단은 순간에 내려야 해. 그때부터 부랴부랴 조사를 시작하면 늦어. 실제로 부자들의 투자 보고서를 살펴보면 차입금과 같은 부채가 얼마나 갚아지고 있는지, 어떤 투자 상품이 오르고 내렸는지가 꼼꼼히 분석되어 있다. 이것만 봐도 하루하루 총 자산의 추이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렇게 날마다 자신의 자산의 추이를 그리다 보면 어디에 기회가 숨어 있는지, 다음 투자처는 무엇인지가 자연스럽게 보인다. 부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부를 관리하고 있었다. 예전에 한 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지방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가 되어 지금 내 지갑에 얼마가 들었는지를 아느냐? 라고 물었다고 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물음에 곧장 대답하지 못했는데 자기 지갑에 얼마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녀석이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겠다는 거냐? 라고 큰 소리로 꾸중을 들었다고 한다. 지갑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산이다. 내가 소지한 돈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일은 자산 관리 중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적은 돈일지라도 놓치지 않고 제대로 관리해야 큰 돈도 잘 관리할 수 있는 법이다. 나 역시 부자에게서 자네도 가계부를 쓰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들었다. 우선 현재 내 돈의 상태와 흐름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자산 관리의 첫걸음이다. 최근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가계부를 쓸 수 있다. 영수증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소비 금액을 계산해 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은행 계좌의 잔고와 신용카드 이용 명세서까지도 반영해 준다. 또 각종 포인트의 잔고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가계부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현재 내 돈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훌륭한 자산관리 법이다. 하루하루 써내려가다 보면 돈에 대한 의식이 변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몇 개의 은행 계좌에 넣어둔 돈을 하나로 모으면 어느 정도 목돈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 돈을 정기예금에 모아넣거나 투자금액으로 돌리는 등 적극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수도 있다. 프로 운동선수는 항상 자신의 몸 상태에 신경을 쓴다. 우리도 부자처럼 돈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산 상태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사는 곳이 부자를 만든다. 내가 모시는 부자들은 이른바 고급 주택가에 많이 살고 있다. 돈이 많으니 당연한 소리 아닌가?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절반만 알고 하는 소리다. 부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휴양지에 호화로운 저택을 짓고 여유롭게 인생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굳이 고급 주택가를 선호하는 데는 깊은 이유가 숨어 있다. 우리 고객 중 한 명은 일본에서도 상위 0.1% 부자만 산다는 고급 주택가에 대저택을 지어 살고 있다. 듣자 하니 이전에는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다고 한다. 재산을 크게 일구긴 했지만 이 지역에 단독주택을 가질 만큼의 여유는 없었는데 다소 무리를 해서 주택으로 옮겨왔다고 했다. 사는 사람들의 급 자체가 다르더군. 정말로 잘 사는 이웃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들과 어울리면 평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상세하게 배울 수 있네. 나도 그 영향을 받은 셈이지.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었으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날마다 자극을 받기도 해. 내 삶의 무게가 한 단계 올라간 기분이랄까. 부자가 아닌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는 심심치 않게 있다. 바로 학교다. 명문 사립고등학교도 아닌데 매년 인류대학 합격생을 여러 명 배출하는 신기한 공립고등학교가 종종 있다. 특별한 교과 과정으로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사들이 정기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수한 교사진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학교들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들은 대개 지역의 명문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교풍으로 자주성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자연스럽게 자립심 있고 학구열 높은 학생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의 영향으로 다른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다. 회사의 경우는 한층 더 명확하다. 사회를 들썩이게 하는 혁신을 일으킨 인재들이 특정 기업에서 많이 배출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항상 혁신을 추구하고 활달한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성장 의욕도 높게 마련이다.
이들 옆에 있다 보면 혼자만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기가 어렵다. 시킨 일을 그대로 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저절로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집은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다. 나 역시 직업상 고급 주택가를 방문하는 일이 많은데 그 거리의 분위기를 잘못 접하면 행동부터 식사 방법, 물건을 고르는 법까지 전부 부자와 닮아가는 느낌을 받는다. 지나다니기만 하는 나도 영향을 받는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매일 같은 공기를 마시는 사람들은 필시 변화하지 않을까? 즉 이 거리에 살고부터는 삶의 무대가 올라갔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나 허언이 아닌 셈이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환경에 따라 자신의 품격 또한 달라진다. 매일 부자의 기운과 영향을 한껏 받으면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큰 부를 손에 넣고 싶다면 당연히 수준 높은 환경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집이나 회사처럼 오래 머물러야 하는 공간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부자들은 환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알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나 수준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집이나 회사의 위치를 결정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고급 주택가로 이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단지 부자들의 이런 사고방식을 알기만 해도 환경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지 않을까? 이직이나 이사할 곳을 고를 때 단지 연봉이나 햇빛이 잘 드는 지와 같은 조건만 따지지 말고 주변 사람이나 지역 사회의 분위기에도 관심을 가지는 식으로 말이다. 큰돈보다 잔돈을 소중히 여긴다. 부자들이 보석 같은 선물을 남에게 선뜻 주거나 매우 비싼 가격의 자동차나 미술품을 사모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역시 부자는 통이 남다르군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불경기가 계속되어 자산이 줄어드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시원스러운 얼굴로 사치를 부리는 모습을 보면 지금 내가 쓰는 돈과 부자의 돈이 같은 나라의 화폐인가 라는 의심마저 들 정도이다. 그래서일까 큰 돈을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부자들은 작은 돈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100억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실 10만 원이 하찮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부자들은 잔돈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 10만 원뿐만 아니라 1,000원 단위의 돈에까지 심하리만큼 얽매이고 집착한다. 얼마 전 기업을 경영하는 우리 고객 중 한 명이 은행 담당자와 진지한 협상을 벌였다. 대화가 너무 진지해 보여서 새로운 설비 투자나 회사의 합병과 같은 꽤나 큰 안건이 오고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무슨 대화를 나누었냐고 물어봤더니 실은 이체 수수료를 협상했다고 대답했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던 그 논의는 1,000원, 2,000원을 둘러싼 공방이었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거래처에 대금을 보낼 때에도 수수료는 발생하게 마련일세. 고작 1,000원, 2,000원일지라도 매달 들어가면 부담이 된다는 말이야. 그 부담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얼마가 될지 생각해 봤나? 한 건당 금액은 적더라도 매달 수백 건의 비용이 오랜 시간 쌓이면 총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 부담을 낮추는 일이 어쩌면 수천만 원의 융자를 받는 것보다 더 큰 돈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즉 부자들은 잔돈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다. 특히 부자들은 계속 지불해야 하는 돈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 매달 전기세가 나가는 에어컨이나 전구도 값을 더 주고서라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으로 구입한다. 일시적인 지출은 늘지만 매달 전기세를 삭감하는 편이 멀리 볼 때 더 이득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도 평소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유료 애플리케이션, 늘
그저 늘 사던 습관 때문에 매주 구입하는 잡지 등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이 분명 있을 것이다. 적은 돈이라도 계속 쌓이면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도 그들처럼 잔돈에 집착해 보는 건 어떨까? 행동하지 않으면 부를 얻을 수 없다. 원하는 연 수입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를 적겠는가? 1억일까? 아니면 10억일까? 먼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이유는 내가 부자로부터 비슷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자네가 원하는 금액을 종이에 적어보게. 만약 돈을 준다면 얼마를 받겠는가? 라고 물었다. 그때 나는 100억이라고 적었다. 부자가 질문했으니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라는 적은 숫자를 적는 것도 왠지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내가 적은 금액을 보면서 그러면 자네는 100억을 얻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라고 다시 물었다. 나를 포함해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10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 평생 일해도 얻을 수 있는 돈이 아닐지도 모른다. 설령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고 해도 벌 수 없을 가능성이 더 크다.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지금 고객님께서 주시는 보수만으로 100억이라는 돈을 모으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경영하고 있는 집사 회사를 키워 상장시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부자는 그러면 자네에게는 100억을 벌 만한 여지가 있는 걸세 라고 말했다. 같은 돈을 얻고 싶다고 마음먹어도 실제로 그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과 그냥 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부를 끌어당기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 물론 구체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려면 진심으로 큰 돈을 얻고 싶다는 신념이 필요하지만 누구나 원하는 연수입을 적어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10억이라고 쓸 수 있다. 또 10억을 갖고 싶다는 마음 자체는 진심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한 아무런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그저 지금 당장 월급 300만 원만 받아도 좋겠어 라고 타협해버린다. 부자는 내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진심으로 100억을 얻고 싶다면 자연스럽게 이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걸세. 지금 연수입이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과 10억 차이에 대해 시선을 돌리게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10억을 벌 수 있을까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어제와 똑같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걸세. 다음에 그 사람은 10억을 벌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할 거야. 회사에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할 수도 있지. 월급이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은 평생 300만 원밖에 벌지 못하지만 진심으로 10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이를 통해 행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자가 된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돈은 원하는 금액에 묶인다. 이게 바로 부자가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의 요지이다. 부자는 자신처럼 부자의 무대로 발을 들인 사람도 많이 알지만 결국에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까지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은 돈을 원한다고는 했지만 결국 그것을 얻을 만큼 행동하지 않았어. 부자들끼리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즉, 목표한 연수입을 얻고 싶다면 현재 자신의 틀을 뛰어넘는 높은 이상을 내걸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행동하는 수밖에 없다. 돈이 갖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솔직하게 입 밖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우리 회사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은 부자의 재력이나 노하우를 믿고 사업 제휴를 제안하는데 사실은 자신이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지만 이 사업은 사회에 공헌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사업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속내를 숨기며 접근한다. 또 부자들은 제자가 되고 싶다며 찾아오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이들 역시 부자가 되고 싶어 찾아오면도 인생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본받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옆에서 배울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라며 의도를 돌려 말한다. 물론 부자들은 애초부터 이들의 속내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 그들은 본심을 숨기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적당한 말로 돌려보낸 뒤 불쑥 이렇게 말했다. 왜 모두 돈을 갖고 싶다고 말하지 않을까? 솔직하게 말하면 나도 어느 정도 재력과 노하우가 있으니 후원을 해줄 수 있는데 말이야. 돈을 갖고 싶다고 말했더라면 부자가 지원을 해주었을 텐데 그들은 본심을 숨김으로써 소중한 기회를 날리고 말았다. 대개 우리는 돈을 갖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르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 오히려 이 사업은 사회에 기여합니다 라는 그럴싸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내 돈을 빌려 부자가 되고 싶은 계획은 이라고 생각하며 혐오까지 한다. 부자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돈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예를 들어 자산을 배로 늘리고 싶네, 그래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하는 식의 말이 수시로 입에 올라온다. 돈을 원한다는 말을 전혀 금기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부자들은 대화를 하며 이런 말도 자주 한다. 지금 사업이 잘 안 풀려서 2천억을 만들지 못하면 회사 주식을 팔아야 하게 생겼어.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자네가 내 사업에 협조해 줄 수 있겠나? 다소 껄끄러운 말이지만 부자의 표정에는 아무런 부끄러움과 머뭇거림이 없었다. 마치 점심 식사나 함께 하지라고 말하는 듯 너무나 태연한 모습이었다. 그 대신 상대가 사업에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돌변한다. 사실 부자는 상당한 각오 없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짜로 돈이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안다. 구직자로서 입사 면접을 볼 때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의 이념에 공감합니다.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기 때문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그 회사가 모범 답안을 기대한다면 이런 대답이 유효하지만 실은 아버지께서 구조조정을 당해 저희 집 식구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용해 주신다면 죽을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라고 속내를 밝히는 편이 상대의 마음을 더 강하게 흔들 수 있다. 돈을 많이 갖고 싶지만 부끄러워하거나 폼을 잡으면 오히려 돈이 도망가 버린다. 그래서 부자들의 세계에서는 돈을 원한다는 말이 불을 불러들이는 마법의 언어로 통한다.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든다. 차를 새로 바꾸고 싶거나 자녀의 대학 입학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우리는 월급이 올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간절하게 원해도 생각만으로는 눈앞에 돈이 떡하고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사에서 정한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물론 직장인이라도 자신의 월급을 직접 정할 수는 있다. 외국계 금융기관이나 컨설팅 회사에 헤드헌팅 되어 연봉 협상을 하는 경우가 그렇다. 물론 요구한 금액 미만일 때 제의를 거절할 만큼 능력을 갖춘 사람인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애초에 일반적인 직장인에게는 매우 드문 일이고 우리는 자신의 월급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네. 가진 돈의 한계로 고민하고 있던 나에게 부자가 들려준 이야기다. 직장인의 월급은 회사가 만든 시스템이다. 이에 반해 자신이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이라면 이익에 따라 연봉을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연도에 이익이 배로 올랐다면 급여도 더 올릴 수 있다는 말이지만 직장인은 다르다. 자신이 공을 들여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어도 월급을 올리기란 그만큼 쉽지가 않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자도 자신이 자유롭게 급여를 결정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의 오너가 그렇다. 부품을 납품하는 모 회사에서 지금보다 10% 싸게 공급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청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애초에 산업구조상 작은 기업은 연구 및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 계속 대기업의 가격 요구에 맞춰주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 또한 모 회사가 만들어낸 시스템이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오너도 자신의 급여를 직접 결정하지 못한다. 이전에 가맹점 몇 개를 소유한 사장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리면 본사에 내는 이름값과 노하우 비용, 상품 판매 가격의 몇 %와 매입가 등 빠져나가는 돈이 상당하지. 사장의 몫은 판매액에서 매입 금액을 뺀 이익의 몇 %에 불과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거야. 프랜차이즈 본사가 만든 구조가 그러네. 그래서 지금은 아예 내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었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자신의 급여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즉, 스스로 상품을 개발하고 원가와 판매가, 이익까지를 모두 자기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자들은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정말 귀신 같은 재주가 있다. 자신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남은 사람들의 곤란해지지 않도록 부동산을 미리 구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따로 떼어놓는 시스템을 만들기도 한다. 부자들은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동시에 그 혹독함도 이해한다. 계획한 매출이나 이익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신의 몫이 없을 수도 있고 비즈니스 파트너가 사업에 실패하면 자신의 손해를 각오하고라도 자금을 원조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이 직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절대 잊지 않는다. 부자들은 돈 관리에 능해 자산을 지키는 기술이 무척 뛰어나다. 또 돈이 돈을 낳는 구조를 만들어야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확실하게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부자가 마치 돈만 바라보고 사는 냉혈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더 심하게는 저들에게는 돈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겠지라며 비아냥거리는 사람까지 있다. 하지만 부자들은 분명 인생에서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존재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자들 역시 아내와 자녀, 즉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부자들은 자식과 손자가 돈 걱정 없이 살게 하는 일이 자신의 가장 큰 꿈이자 목표라고 입을 모은다. 자산을 축내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 대부분은 직원들의 고용 유지를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 회사에 적자가 나도 직원들을 절대 해고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사람도 있다. 물론 흑자가 많이 나던 시기에 잉여 자금을 차곡차곡 축적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 고객 중에는 기계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경영자가 있다. 그의 사업도 계속 적자가 이어져 구조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는데 머지않아 경기가 다시 좋아질 거라는 믿음 하나로 직원들의 고용에 절대 손을 대지 않았다. 회사에 모아둔 돈을 융통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티며 직원들을 꿋꿋이 지켜낸 것이다. 나는 그에게 왜 그렇게까지 직원들의 고용을 지켜내려고 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선대가 회사를 창업하며 지켜온 설립의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 회사는 전쟁 후에 귀환한 사람들을 먹여 살릴 목적으로 세워졌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하게 해서 먹고 살게 만든 회사야. 그러니 내가 지금 당장 어렵다고 구조조정을 한다면 회사가 지켜온 설립의의를 저버리는 것 아니겠는가? 그의 회사는 이제 곧 창립 70주년을 맞는다. 처음 회사를 세웠을 당시 직원들에게는 기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전혀 없었지만 그들은 회사와 함께 성장했다. 그리고 회사가 크는 만큼 점점 직원도
늘어났고 새로 채용하는 신입사원은 대부분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자식이나 친척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족 같은 분위기도 유지하고 있었다. 큰 회사의 사장들은 신문이나 잡지 인터뷰에서 우리 직원은 모두 가족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에게 직원들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었다. 회사에 잉여 자금이 있어서 고용제의를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진심으로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잃더라도 고용만은 지킬 걸세라고 이야기했다. 그런 기계가 있어서 회사 경영에 온 힘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 아닐까? 부자들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즉, 부자들은 돈을 벌기에 앞서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찾고 이를 목표로 삼아 더욱 열심히 일한다. 돈은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 책을 통해 소개한 부자들의 53가지 돈의 철학은 실제 내가 집사로 일하며 남몰래 기록한 그들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다. 지극히 평범한 신분으로 시작해서 사업이나 투자에서 성공을 거듭하며 큰 부를 일군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기 나름의 철학이 있었다. 그리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늘리기 위해 자신만의 철학을 날마다 습관처럼 실천했다. 이는 편하게 돈을 움직여 이익을 내는 안이한 자세가 아니라 금욕주의자라고 불릴 만큼 엄격하고도 치열한 마음가짐이었다. 만약 평범한 우리도 부자들처럼 돈의 철학을 깊이 연구하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특별한 환경이나 재주가 없어도 커다란 부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을 통해 누차 강조했듯이 부자들은 자산을 늘리는 데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풍족한 삶의 이면에 숨어있는 무의미함과 공허함을 일찍이 깨달았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돈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돈이나 손익을 따지면 결코 사람이 내 주변으로 모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부자들은 관계의 힘이 곧 돈을 부르는 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부자들이 말하는 돈의 철학에는 돈을 통해 사람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순수한 의도가 깔려 있다. 물론 이는 특수한 사상도 아니고 종교적인 신념도 아니다. 경제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이득을 얻고 그 이득을 다시 경제 활동에 투자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지극히 당연한 자본주의적 논리이다. 돈이 전부라고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돈이 지닌 무서운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매일 뉴스에서 들려오는 사건들처럼 오직 돈만을 목적으로 살면 반대로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기 십상이다. 또 돈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면 배신이나 질투라는 감정으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고 극단적으로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 부자들은 돈에 숨겨진 함정을 잘 알기 때문에 돈을 대하는 자세, 즉 돈의 철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돈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돈을 잘 버는 방법은 물론 잘 쓰는 방법까지도 깨우칠 수 있다. 물론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돈을 불리는 일에 힘을 쏟아도 좋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분명 계속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테니 말이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 책에서 소개한 돈의 철학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부자들과 동일한 시각으로 돈을 바라본다면 책을 쓴 저자로서 무척 기쁘겠다.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돈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연구해 봐도 좋을 것이다. 감사합니다.